차가운 폭풍이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초원을 휩쓸고 지나갔고, 남쪽에서는 어린 사막에서 날아온 붉은 먼지가 바람에 실려 끊임없이 높이 치솟는 거대한 장벽을 이루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불룩한 근육을 지닌 거대한 생명체들이 아프리카의 정글부터 유럽의 얼어붙은 평원까지 모든 것을 지배했고, 아프리카 대륙의 작은 한 구석에서 이상한 영장류가 막 등장했는데 아직 포식자도 아니었고 지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곧 이 행성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30만 년 전 지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기 지구는 플라이스토세 빙기순환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이때의 기후변화는 지구 생명의 진화를 완전히 좌우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극지방에서 확장된 거대한 얼음판들은 수세기에 걸쳐 넓어졌고, 오늘날보다 수십 미터 낮은 해수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지역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에는 광대한 육교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동물과 인간의 고대 이동 경로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세계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빽빽한 열대우림과 사바나가 완전한 생태계의 원형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요람이라고 불리던 이곳조차 빙하기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죠. 긴 가뭄과 습한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며 지형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우기가 되면 강이 불어나고 건기로 접어들면 줄어들며 대형 포유류의 자연스러운 이동 통로가 형성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면 유럽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으며, 오늘날의 울창한 땅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끝없는 추운 초원이었습니다. 낙엽수림은 작은 조각들로 줄어들었고, 차갑고 혹독한 초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곳은 매머드와 털콧불소 같은 거대 동물들에게는 풍부한 먹이 공간이었습니다. 겨울 기온은 너무 낮아 무리 중 가장 약한 개체가 죽을 정도였고,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는 훨씬 복잡한 혼합지대였으며, 건조한 초원이 동쪽의 삼림지대와 맞닿아 있었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울창한 열대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지형은 검치코끼리에서 긴 송곳니를 지닌 호랑이,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동하는 대형 초식동물 떼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생물의 은신처와 사냥터, 번식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대형 동물들의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인간 조상이 아프리카를 떠나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세 대륙 사이에서 중동은 생물학적 교량 역할을 했는데요. 그 기후는 종종 가혹했지만 다양한 동물 집단이 오가는 교차점이 되기에는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대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기 위해 사용한 가장 초기의 경로 중 하나였으며, 이 위험한 이동은 결국 전 세계 확장의 길을 열었습니다. 30만 년 전 지구 곳곳에서 지형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기후와 지질의 복잡한 모자이크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생물들이 등장할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기의 지구는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세계이자 동시에 거대 동물들의 황금기였습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환경은 수많은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각 생태계는 자신만의 지배적 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반에서 중동의 드문 숲, 유럽의 얼어붙은 평원, 그리고 거대한 아시아 대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생명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30만 년 전 아프리카는 지구에서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대륙이었으며, 방대한 화석과 고고학 자료는 플라이스토세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의 완전한 대형 동물군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생태계는 오늘날보다 훨씬 풍부했고 훨씬 더 준엄했습니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초원과 사바나를 따라 거대한 초식동물 무리들이 이동하며 지금은 몇몇 야생보호구역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프리카 코끼리는 여러 고대 아종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현대 코끼리보다 더 거대했고, 길게 뻗은 어금니는 휘어진 칼날처럼 밖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지리적 거리와 환경 조건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코끼리과에 속했지만 현대 코끼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남쪽에서는 우기마다 불어나는 강이, 고대 하마와 원시 들소, 그리고 대규모 영양무리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 영양과 얼룩말종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지만 화석은 그들이 한때 널리 퍼져 있었으며 최상위 포식자들의 주요 먹잇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포식자들 중 특히 눈에 띄는 존재는 거대한 아프리카 하이에나였습니다. 화석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날의 점박이 하이에나보다 더 컸으며 대형 먹잇감의 뼈도 부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듯 단순한 청소동물만이 아니었으며 뼈의 흔적은 그들이 사자와 맞먹거나 더 큰 먹잇감도 사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냥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 땅을 공유한 존재는 고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이었는데요. 그 시대의 아프리카 사자는 현대 사자보다 훨씬 컸으며 유럽 동굴 사자만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홀로 다니는 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고대 치타와 표범도 존재했으며 현대 친척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더 건조한 기후에 적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어떤 종이든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바로 이곳에서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의 가장 두려운 포식자들 속에서 형성되고 적응했습니다. 아프리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 시대의 유럽은 차갑고 건조하며 극도로 험난한 땅이었으며 북쪽의 두꺼운 빙상은 끊임없이 확장되었고, 이는 극히 제한된 생태계만 존재할 수 있는 혹독한 기후를 만들었습니다. 얼어붙은 초원, 즉 흔히 매머드 초원이라 불리는 지역에서는 거대한 동물들이 이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종은 털매머드였는데요. 두꺼운 털과 두꺼운 피하 지방층, 그리고 큰 개체에서는 4m 이상 휘어지는 어금니는 극한의 추위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 살던 또 다른 강력한 초식동물인 털콧불소는 머리에 큰 뿔을 지녔고 매머드처럼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콧불소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았지만 결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물은 아니었고 위협을 느끼면 격렬하게 돌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들의 골격 구조와 현대 콧불소의 행동 모델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플라이스토세 유럽의 진정한 지배자들은 대형 육식동물들이었습니다. 뼈 분석에 따르면 유럽 동굴 사자는 현대 사자보다 약 20%에서 25% 더 컸으며 빙하기의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좁의 동굴의 고대 동굴벽화에는 갈기가 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추운 기후에 대한 적응일 수도 있지만 아직 연조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거의 1톤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곰과 고대 늑대, 동굴 하이에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제한된 먹이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복잡한 경쟁망을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도 유럽은 강력한 생물학적 압력을 만들어냈고, 이는 네안데르탈인 같은 초기 인류의 진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30만 년 전의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기후와 환경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열대우림부터 시베리아의 초원, 그리고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쪽의 울창한 숲과 드문드문 펼쳐진 산림지대에는 고대 호랑이들이 서식했으며 아종에 따라 현대 호랑이만큼 크거나 더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집단은 더 큰 송곳니를 지녔는데 이는 긴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 계통의 흔적으로 여겨지지만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이며 확정된 결론은 없습니다.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3m에 이를 만큼 거대한 뿔을 가진 메가케로스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뿔을 지닌 성체 수컷은 그 종 안에서 강한 성선택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시기 아시아에서 가장 놀라운 포유류 중 하나였던 스테고도는 코끼리의 고대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고 곧은 어금니와
거대한 몸집을 지녔지만 주로 숲이나 열대, 저지대에서 서식했습니다. 유전 분석과 화석 증거에 따르면 스테고도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했고 대형 포식자들에게 중요한 먹잇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들소떼와 원시 야생말, 초기 낙타들은 광대한 초원을 따라 이동하며 고대 늑대와 초기, 치타 같은 포식자들의 주요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생태 범위를 가진 아시아는 많은 동물종과 여러 인간종이 만나는 교차점이 되었고, 이는 현대 인간의 유전제도 흔적을 남긴 다양한 유전 저장고를 형성했습니다. 이 시기의 중동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지역 중 하나였으며, 기후는 전반적으로 아프리카보다 더 건조하고 더 뜨거웠지만 긴 습용이가 찾아오면 초목이 자라는 계곡과 호수, 초지가 형성되어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사이에 위치한 중동은 대형 동물 집단이 계절적으로 오가던 중요한 회랑이었습니다. 고대 말과 야생소, 가젤, 그리고 다양한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계절마다 이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또한 호모 에렉투스 같은 초기 인류가 한때 살았던 지역으로 도구 제작 흔적과 고고학적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이후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날 때 사용한 가장 초기의 관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약 30만 년 전 이곳은 여전히 야생동물과 원시 인류가 공존하던 땅이었고 종들 간의 복잡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생태계는 활기차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냈으며, 모든 종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기후변화와 포식 압력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세계 속에서 한 젊은 영장류 종이 천천히 생존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동물들이 여전히 땅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조용하면서도 결정적인 진화의 사건인 초기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한 시작도 없었고 명확한 기원의 순간도 없었고, 단지 몸 구조와 인지 능력, 그리고 한 무리의 영장류가 주변의 위험에 적응하는 방식에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적된 변화는 현대 인류의 기반이 되었죠. 고고학과 유전 연구에 따르면 가장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등장했습니다. 모로코 제벨 이르후드에서 발견된 화석은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며, 그들의 두개골과 신체 구조가 이미 많은 현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두개골 형태 같은 일부 특징은 아직 달랐는데요. 형태적으로 초기 호모 사피엔스는 키가 약 1.6m에서 1.7m 정도였고, 탄탄한 체격과 잘 발달한 근육, 뛰어난 지구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현대 인류보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이마가 더 낮았지만 뇌 용량은 우리와 비슷한 약 1300에서 1450 세제곱센티미터였으며, 이는 복잡한 인지 능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개골 구조였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추상적 사고와 언어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둥근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발달한 언어를 갖췄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미 이전에 인간 종들보다 훨씬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뇌 크기, 설구를 통해 추정되는 후두 구조,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사회 조직 수준을 비교한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숨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포식자의 압력, 기후변화, 빙하기 동안 반복되는 자원 부족 속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적응한 결과였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야만적인 원시, 인간의 이미지를 반대로 삼아야 합니다. 30만 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는 훨씬 더 발전된 사회 조직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비교, 민족지학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일부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기의 호모 사피엔스는 거의 확실히 완전한 수렵 채집 생활을 했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변화하는 먹이 자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네발루아 석기 기술은
날카로운 석편을 만드는 복잡한 타격 방식으로 고도로 발달한 도구, 제작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레발루아 석편은 나무 자루에 부착해 단순한 창이나 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도살이나 가죽 벗기기, 특히 대형 동물을 사냥할 때 매우 유용했습니다. 도구의 배치, 동물 뼈의 흔적, 그리고 고대 거주지에서 발견되는 처리 패턴에 근거해 협력 사냥은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많은 초기 인간 종들이 불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불을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용한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그들이 음식을 조리해 에너지 흡수를 높이고 차가운 밤에 따뜻함을 유지하며 포식자를 쫓고 길을 내기 위해 풀을 태우고 새로운 어린 식생을 만들기 위해 땅을 비우는 데 불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불을 통제하는 능력은 삶의 질을 높였을 뿐 아니라 더 추운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기의 집단은 일반적으로 약 20명에서 40명 정도의 작은 무리로 살았고 그들의 사회구조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가능한 유연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은 공동으로 돌보았고 성인들은 번갈아가며 사냥하고 채집하며 집단을 보호했습니다. 캠프 유적의 배치에서는 도구 제작 구역, 조리 구역,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구역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러한 조직력은 계획 능력과 협동 능력을 반영하며 이는 호모 사피엔스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호모 사피엔스가 완전한 언어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큰 논쟁이 있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발달한 뇌와 현대 인류와 유사한 중위 구조, 복잡한 사회 행동, 그리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만드는 도구 등을 근거로 많은 과학자들은 최소한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결론은 그들이 완전히 현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생각과 전략, 위험 신호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원시적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만 년 전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시기는 인간종의 다양성이 매우 높았던 시기로 더 강한 체력, 더 큰 몸집, 또는 온대 기후에 더 잘 적응한 여러 종이 존재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유럽과 서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간종이었으며 강한 체구와 두꺼운 뼈, 큰 흉곽, 강력한 근육을 지닌 몸으로 빙하기 기후에 탁월하게 적응한 존재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정교한 석기 기술과 사냥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호모 사피엔스와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죽은 개체를 매장했으며 때때로 신체를 꾸몄을 가능성도 있어 복잡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0만 년 전 당시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아직 서로 만나지 않았지만 수만 년 뒤 결국 마주치게 됩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달리 데니소바이는 시베리아와 티베트에서 발견된 소수의 화석과 유전 정보로 주로 알려져 있으며 네안데르탈인과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 고지대 환경에 매우 잘 적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뼈와 치아의 증거는 그들의 체격이 상당히 컸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이는 제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해석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와 여러 다른 고대 인류 계통이 특정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30만 년 전 정확한 시점에서 이들이 존재했는지는 지역마다 달라 명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별은 지속적인 연구에 크게 의존합니다. 확실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 인간이 거의 없던 황량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 인간 계통이 공존하고 경쟁하며 때때로 유전자를 교환하던 진화의 숲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존재하던 모든 인간종 가운데 호모 사피엔스는 가장 강하거나 가장 신체적으로 뛰어난 종은 아니었지만 들을 구별한 것은 생활 방식, 식단, 이동 전략, 그리고 사회 조직에서 드러나는 유연성이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열대우림에서 사바나, 고산지대에서 해안 평야까지 더 넓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넓은 적응력은 이후 수십만 년 동안 이어진 혹독한 기후 변동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준 핵심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30만 년 전의 초기, 호모 사피엔스는 여전히 지구에서 매우 작은 존재였죠. 대륙 곳곳에서 거대한 짐승들과 다른 고대 인류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은 현대인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위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인지와 협력에서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30만 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는 거대한 동물들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었고 매우 빠른 속도도 없었으며 대형 포유류처럼 혹한을 견딜 두꺼운 피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발달한 두뇌와 협력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칠게 변화하는 지구에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최상위 포식자들과 마주해야 했고, 단 한 번의 가뭄이나 혹독한 겨울만으로도 공동체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자연의 위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대형 포식자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호모 사피엔스 그룹은 항상 멀리서 들려오는 고대 사자의 울음소리에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은 현대 사자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있으며 종종 2마리 또는 소규모로 행동해 작은 인간 무리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거대한 하이에나 또한 똑같이 위험했죠. 두개골 크기와 현대 하이에나를 기반으로 추정한 터킴에 따르면 그들은 단 한 번의 물림으로 큰 뼈도 부술 수 있었기 때문에 밤은 특히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약해지거나 집단의 경계가 느슨해지면 하이에나는 몰래 다가와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약한 개체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숲이나 강가 근처에서는 표범과 고대 치타, 나이라거가 날마다 위협이었으며 악어는 몇 초 안에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을 깃거나 물고기를 잡는 단순한 행동조차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북쪽으로 서식 범위를 넓히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눈보라와 깊은 영하의 기온, 그리고 먹이 부족이 결코 덜 두렵지 않은 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유럽 동굴사자나 거대한 동굴곰을 마주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동굴곰은 현대의 불곰보다 훨씬 더 컸으며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즉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대 늑대와 동굴 하이에나도 화석 지층에서 높은 밀도로 발견되는데, 이는 그들이 인간과 먹이를 두고 직접 경쟁하던 조직적인 포식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규모의 호모 사피엔스 집단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숨어 있거나 지형을 이용해 이들 포식자를 피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위협 속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집단 구성원 한두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고, 구성원을 잃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 시기의 인간 집단은 규모가 매우 작았고 서로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약했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전략적 사고에서 뛰어났으며, 이는 사냥터 분석과 도살 흔적, 고대, 캠프 내 도구, 배치 방식에서 확인됩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상상하며 초식동물의 이동 패턴을 관찰하고 무리의 약점을 파악해 적절한 매복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대 사냥터의 증거는 인간이 사냥감을 위험한 지형으로 몰아가고 절벽이나 늪지 같은 자연 함정을 이용했으며,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사냥감을 미리 정해둔 방향으로 몰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은 집단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필요로 했으며, 이는 동물 세계에서는 드물지만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특성이었습니다. 레발루아 도구는 먼저 석핵을 정교하게 준비한 뒤 그곳에서 날카로운 석편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들의 높은 기술 수준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는 장기 계획 능력을 보여주며, 이는 초기의 다른 인간종들이 갓 발달시키기 시작한 능력이었죠. 불 역시 서식 범위를 넓히고 음식을 조리해 에너지 흡수를 늘리며 특히 밤에는 포식자를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불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
이 시기에 인간은 작은 규모로 살았지만 유연한 사회 구조와 명확한 역할, 분담 덕분에 대부분의 동물보다 더 효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뼈에서 발견되는 치유된 골절, 흔적 같은 간접적 증거는 이들이 서로 돌보았음을 보여주며 부상자가 회복할 때까지 돕는 행동은 이 시대의 대형 동물들 사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습니다. 노동을 분담하는 능력 또한 필수적이었죠. 일부 구성원이 사냥을 나가면 다른 이들은 아이를 보호하거나 식물을 채집하며 남은 집단을 지켰고, 모든 구성원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집단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종도 한 지역에만 의존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고, 이는 특히 플라이스토세의 기후변동 속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숲이 확장되었고, 가뭄이 오면 사바나가 확장되었으며, 천년 단위의 온난화와 한랭기 변화는 많은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큰 기후변동은 아프리카 전역의 식생 구조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된 건기는 호모 사피엔스의 식량 자원을 줄였으며, 강이 줄어들고 동물 무리가 더 멀리 이동하자 인간 집단은 더 넓은 지역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우기처럼 우연히 나타난 기회는 시나이 반도가 녹지로 변하게 했고, 이는 인간 집단이 그 지역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짧은 기회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화분 분석과 식물 화석, 고기후 자료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가설입니다. 이주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건너는 길이었으며, 당시에는 해수면이 낮아 이동이 더 수월했습니다. 이 경로들은 이후 여러 차례의 이주 물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30만 년 전 당시에는 처음 시도되는 매우 위험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난 순간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인간종의 영역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중동과 서아시아에서는 후기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나 다른 고대 인류 집단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 자료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교잡은 5만 년에서 6만 년 전 사이 일어났으며, 이는 이 시기보다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두 종이 접촉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데요. 이주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적응력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 조직력을 시험하는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출발한 각 집단은 하나의 진화적 실험이었고, 적응한 집단만이 살아남았으며 실패한 집단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주저하던 초기의 발걸음들이 수만 년 후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토대를 만들었죠. 30만 년 전의 시대는 생존 자체가 잔혹한 무대였으며, 어린 인류는 그저 수많은 생명체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종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 속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능력들, 즉 추론력과 협력, 적응력이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지구를 계속 시험하던 가운데 초기 인류는 결국 오늘날의 지배적 위치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30만 년 전의 지구는 혹독한 기후와 거대한 동물들, 그리고 여러 인간종이 공존하던 극도로 경쟁적인 진화의 장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아주 작은 가지에 불과했지만 자연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유일한 종이었습니다. 그 가혹한 환경에서 내딛었던 첫걸음들은 훗날 인류가 걷게 될 길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